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묘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물권편에 있는 조문 용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물권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너무 많아서 물권편을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물권편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권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185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권의 종류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것 외에는 임의로 내 스스로의 의지로 새롭게 만들 수 없다,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85조가 나오게 된 사회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법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왔고, 일본도 저쪽 유럽에 있는 법을 데리고 왔죠. 그 유럽에 있는 법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 왕권 중심주의 국가였다는 겁니다. 왕이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도 하고 법이 사법적 판단까지 다 있죠. 그래서 이 왕이 이걸 모든 걸 다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자, 전쟁이 터지거나 또는 자기가 파티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전부 다 돈을 징수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징수하느냐? 자, 일반적인 서민들은 전혀 돈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부르주아입니다. 장사치들로 이루어진 돈이 많은 집단이죠. 얘네들로부터 세금을 계속적으로 징수합니다. 근데 징수를 할 때 자, 어떻게 하느냐? 부르주아들한테 계속 파티한다고 돈을 걷었는데요. 이번엔 전쟁이 터졌어요. 돈 더 내라 하니까 부르주아들이 아니 맨날 가져만 가고 나쁜 새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튜브니까 나쁜 새끼라고 얘기도 하고 좋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이야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겠어, 물권이야 하면서 전쟁 소유권이 있어. 전쟁이 터지면 모든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간다 라는 법을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물권을. 그러면 자, 전쟁이 터졌으니까 네 거 다 냈고 하고 가져가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참다가 못해서 이러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해서 일으킨 혁명이 시민혁명입니다. 즉, 있는 자들의 돈을 매우 뺏어가면 이제 있는 자들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이 부르주아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이 혁명은 성공했고 국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국회를 장악해요. 민법의 규정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채권강론에 가시면 고용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고용. 여러분, 이것은 부르주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고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근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하위적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민법은 고용해서 내가 너희를 고용해 줄게 하는 부르주아들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국회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만드는 법이 뭐냐면 세법과 물권법입니다. 그래서 185조를 만들었죠. 너희 왕 이 자식, 물권은 네가 만드는 이 전쟁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기존에 우리가 만든 국회가 만든 법률, 여기서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에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인정되었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임의로 창설 못한다 라는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 배경입니다. 이제 그러면 좀 더 이 조문이 쉽게 와닿으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186조를 보실 겁니다. 186조 무지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가리키는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득 얻고 실 잃는 그런 여러 가지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정에서 질문이 하나 필요하죠. 이 규정은 원칙 규정일까요? 예외 규정일까요? 예외 규정입니다. 이건 정말 예외 규정입니다. 그럼 원칙 규정이 뭔데요? 자, 저희 교재 앞으로 가셔가지고 16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등기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등기는 자, 첫 번째 대항 요건이 원칙입니다. 대항. 여러분, 대항이란 단어가 뭐죠? 자, 여기 일본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의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주장입니다.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서 대항은 곧 주장입니다. 그러면 등기라는 건 왜 있느냐?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죠. 자,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양반인데, 자,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이고, 한 명이 죽었어. 인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자네 집에 굉장히 괜찮은 노비들이 많은데, 한 명만 주려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쟤 줄게. 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맙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불렀어요. 이 노비 와봐.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명한다. 네 주인은 이제 앞으로 저분이다. 저분을 주인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노비의 소유권은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네 주인이다. 하면서 내놔라. 이리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아주 간단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노비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이 사람이 내 노비라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노비 문서예요. 문서는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이 노비가 도망을 가서 함경도에서 잡혔어요. 자, 그러면 이 노비를 찾아가서 이 노비가 내 노비요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뭐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노비 문서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이래로 모든 문서는 주장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노비 문서를 넘겨줄 때 소유권이 넘은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노비 문서는 주장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서로 계약만 체결하면 넘어갔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등기까지 넘어진 거죠. 그러면 뭐 보세요. 자, 지금 이 186조가 적용되기 전에는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서로 간의 계약이 성립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 땅의 소유자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땅 문서가 필요했고, 그 땅 문서가 등기가 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등기를 해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16페이지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은 뭐냐? 어디에 대해서 대항,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그리고 그 밑에 등기가 나와 있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가 된 사람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다. 등기는 대항 요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느냐? 186조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국세청에서 한번 볼게요. 자,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민법과 세금은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자, 분명히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소유권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라 라고 이렇게 징수를 하죠. 왜 등기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갑이 얘기합니다. 저 팔았는데요? 을한테 팔았는데요? 자, 그러면 세금을 또 을한테 가서 징수해야 되는데 을은 안 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국세청에서 굉장히 난감하죠. 뭘 근거로 징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186조를 예외적으로 신설합니다. 세금 징수의 용이를 위해서. 자, 그럼 186조 볼게요. 다시 한번. 부동산에 관한, 자,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법률행위, 여러분, 자,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행위, 매매,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자, 포인트, 득. 얘가 물건의 득,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뭐를 해야만?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얘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실이죠, 실.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갑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옮기는 순간 얘는 득하게 되고 얘는 실하게 되니까 등기가 옮겨지는 거죠. 득하고 실하면서 얘가 소유권자가 되고 얘는 소유권자를 상실합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가 얼마나 용이랍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한테 세금 내라. 을에게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갑에게 내라. 이러면 끝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86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 얻음과 실, 잃어버림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16페이지 다시 한번 가시게 되면 논점 정리 두 번째입니다. 성립 요건. 등기는 대항 요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 징수의 편의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성립 요건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지요. 이건 전부 다 싸그리 이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법인 설립 등기. 두 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요거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소유권 등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또 거기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쪽 전세자금까지 한번 와보시죠. 자, 전세자금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 186조에 의하면 A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B가 전세권자로 들어왔어요. 자, 전세권자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언제 전세권자가 됩니까? 바로 전세라고 하는 뭡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통한 부동산의 물건의 득실 변경. 얘는 전세권을 얻었고요. 얘는 전세권을 줬기 때문에 전세권이 사라집니다. 득실 변경은 전세권 등기를 해야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전세권자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건 예외 규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뭐가 남아있죠? 3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득실 변경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전세권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니죠. 그냥 전세금을 얼마 줬다? 3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대항 요건입니다.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원칙으로. 그래서 자, B가 언제 전세권자가 되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걔는 전세금이 3억 원이라는 것을 딴 사람한테 주장하기 위해선,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3억 원을 등기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으로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득실 변경만 예외로서 성립 요건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 대항 요건입니다. 아셨죠? 예, 요렇게. 그러면 전세 기간도 기재할 수 있겠죠? 전세 기간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한 4년 해보자. 그래서 전세 기간을 4년으로 잡았습니다. 4년이라는 것은 성립 요건이겠습니까? 대항 요건이겠습니까? 대항 요건이죠. 4년 했다라고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등기의 개념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리걸 마인드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해결하자? 원칙으로 해결하자.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조문밖에 안 했지만 굉장히 긴 얘기였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 이쪽 부분을 좀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조문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